어쨌든 경기도는 또 이런 정치적인 리더가 필요한 동시에 또 아주 구체적인 생활 행정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시 못지않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일상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질문은 장진모 국장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유권자들 최대 관심사가 아마 일기 신도시 재개발일 겁니다. 최근 분당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고요. 아마도 재건축 리모델링이 곧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 여야 모두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로 10년 동안 재건축이 멈춰졌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환재정비, 즉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마련을 하면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물가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에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1호로 발의한 법안이 일기 신도시, 노후 도시를 재건축하고 스마트 도시로 함께 발전시키는 특별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그리고 인수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특별법입니다. 제가 그 특별법을 꼭 관철하고 싶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어가겠다고 예전에 김상현 의장님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들어갔고 국토소위에도 제가 법안 소위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 특별법을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통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힘이 쓰실 때 왜 안 해주셨지? 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신도시 재건축 30년 된 그 명예는 간데없이 그 아파트를 가보면 주차장에 천장에서 소변 덩어리가 등교하는 아이들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문틀이 뒤틀리고 세로로 난 그 균열이 점점 벌어져서 이 아파트 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나? 라는 불안감이 매일 주민들 머리 위로 짓누릅니다. 따라서 주민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보다 나은 거주권을 위해서는 저는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돼야 함을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인수위, 그리고 인수위를 통해서 새 정부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공약을 다시 확인하고 임하게 됨을 저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더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네.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 문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값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부동산 값 안정이 아마 윤석열 정부의 최대 또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 이후에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거 부동산 재개발, 신도시 재개발을 표심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면 정부에서 먼저 속도 조절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유권자들이 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의 속도 조절과 경기도의 속도 조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신도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서의 인구 팽창과 함께 인구를 조금 더 감당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만 도시를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 5곳을 지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분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됐음에도 리모델링조차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게 지난 4년 민주당 정권의 지방잔치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죠.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정부의 논리로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모든 것을 공공이 규제로 틀어막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숨을 못 쉬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고 그중에 10차례 이상을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 60여 개가 한꺼번에 오르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맞추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분도 김동연 후보셨습니다. 탓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는 것이 이 같은 지자체장을 맡고자 하는 사람의 당연한 본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집 없는 서민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그분들을 위한 원가주택,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중년이 돼서도 첫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원가에 가까운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 모두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 정부의 목표이자 당연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이 비싼 3법에서 지금 5번 아닙니까? 근데 이 아까 이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9만 가구잖아요. 22만 가구입니다. 일기 신도시 5곳.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합치면 22에서 23만 정도 됩니다. 네.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가령 뭐 분당 먼저 하고 일산 나중에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정밀 안전 진단이나 그 아파트의 노후도라든지 저희가 재건축의 지구 지정이 될 때까지의 필요한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시성과 그리고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그 시장이 주로 이 지구 지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턱이자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되면 노후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은 D나 E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등급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웬만한 재건축은 하지 못하게 하고 골목길에 색깔을 칠하는 도심재생으로 공급을 차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재건축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 안에서 주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건축 프로세스를 밟도록 하겠고요. 구조 안정성에 가중치를 두는 것도 50%까지 올려놨는데 그 부분도 가중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네 신도시 개발은 정도로 하고요. 일단 또 유권자들이 가장 또 반기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 감면입니다. 네. 과세표준 3억 이하, 이게 이제 공시가 기준으로 한 5억, 실거래가 8억 이하 그렇습니다. 선주택,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를 완전 탕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김동연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 1조 원 넘는 세수인데 이게 도세가 아니고 각 지자체, 시, 구원에서 걷어서 자기네들이 쓰는 그런 세금인데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공약을 발표할 때 저희 그 31개 시군에 나가는 후보님들과 협약을 같이 맺고 저희가 당선 이후에 이것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동의를 얻은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0번이라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폭탄에 너무 많이 시달리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재산세 한번 그동안에 저희 도정에 4년 동안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이 넘는 재산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하면 5억 이하, 그리고 시가로 하면 8, 9억 이하의 분들 1가구 1주택에 적용을 한다면 약 5천억 정도 세수 감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3가지 방법으로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과 함께 두 번째는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10%, 20%를 김동연 후보님 측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세 20%를 깎아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던데요. 저 좀 억울합니다. 포퓰리즘은 이게 더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저희가 기생충 많이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송강호님의 재산세를 깎아줘야지 이성균님의 그 호화빌라 재산세를 깎아줘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를 주장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고통받은 저희 서민분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시군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법정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방세법만 보셨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시지 못한 겁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민주당에서는 왜 지방세법만 보시고 특례 제한법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법이 아닌 조례로 인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만큼 중요한 게 경기도는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직장을 준 경기도민들도 많이 계시고 도내 교통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경기도는 남북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소득의 지원 문제도 많이 복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대웅 전문위원께서 교통 문제 네, 김대웅입니다. GTX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관련돼서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DEF 신설 노선을 추진하겠다,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만난 많은 경기도민들은 그 DEF 신설보다는 기존에 결정된 ABC 요게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우선 급한 게 ABC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슨 DEF냐. 그리고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A만 지금 유일하게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민자가 50, 그다음에 국가가 50% 하는데 민자 같은 경우도 올해 말쯤이나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보니까 민자 100%인데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국가와 협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존에 있는 그 GTX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기준이라 하시면 이제 ABC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GTX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거의 10여 년 전에 GTX가 당시 이제 김문수 지사 시절에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제 저희 삼성동의 지하도시 때문에 2025년에 부분이나마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 C 노선은 김 부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C보다는 B가 조금 늦습니다. B보다는 C가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민간 투자자, 이제 현대건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시 협약이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GTX나 지하철 혹은 광역급행철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속도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예비타당성,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BC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아마 올해 말 이르면 그래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거치면 아마 내후년에 2024년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김동연 후보님이나 저나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와 함께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도와 속도는 새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당 후보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최근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GTX 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세요. 사시미가 뜨시구나. 물 먼저 드시면서 아니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물을 잘 안 먹습니다. 스스로 따라 먹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주신 거니까 먹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자 동료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GTX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한테 뭐 개인적으로나 뭐 얘기할 때 DEF 신설 노선도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다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추진해라. 이런 언지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 꼭 말로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새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죠. 저는 이번에 DEF도 저희가 이번에 기획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1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5년 단위로 가죠. 그때 보통은 지금 기획 연구 용역을 하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즉 2021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좌초됐다거나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선거라 그러신지 이상해요. 예. 그 철도를 뒷받침하는 또 교통대책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네네. 예, 제가 보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이제 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얘기도 많이 들어갔고 이용자 수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네. 이런 말씀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준곤용제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뭐 100%다 실시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민영이 잘 되는 거는 그냥 놔두고 승객이 적어서 노선이 폐지되는 곳에 뭐 최저 입찰제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생각하셨나요? 예, 아닙니다. 저는 노선 입찰제입니다. 노선 입찰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버스 기사님들이 이제 차고지에서 새벽 5시 첫 일을 시작하실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버스가 종류가 다양하죠. 빨간 버스도 있고 저희가 M버스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다 이제 광역버스입니다만 시내 버스도 각각의 버스의 이제 형태, 즉 다양한 버스의 기준에 따라서 같은 노선을 간다 하더라도 버스 기사님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너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일 2교대를 하시면서 지쳐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한다고 생각됐을 때
저의 손을 잡으면서 중공영제를 채택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 얼마 전에 버스 파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 출퇴근길이 막힐 뻔했는데 제가 파업 직전에 그때 구슬비 내리던 때인데요. 노사 협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버스가 쓰면 경기도민이 발이 묶이고 출근길이 서기 때문에 한 번만 봐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중공영제를 혹시 검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바로 협상 테이블에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버스 기사님들과 터놓고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하철 끊긴 다음에 이 어둠 속에서 오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도민분들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도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노선 입찰제의 그 조건 안에, 부대 조건에 버스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처음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 복지 분야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이 있고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승계 또는 개선하면서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고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름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분과의 어떤 차이점이 뭐죠? 저와 김동연 후보는요. 저는 김동연 후보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합류하시기 전에는 기본소득은 재정이나 철학이 부재한 포퓰리스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민주당 후보가 되신 이후에는 기본소득은 계승해서 확대 발전시키겠다 말씀하셔서 실제로 김동연 후보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모를 정도면 경기도민분들은 더 헛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점을 제가 모른다. 그렇지만 저의 복지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툼하게 촘촘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통 보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소득에 관계없이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지역화폐 형태였습니다만 월 분기별 25만 원씩 경기도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금수저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25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자분들에게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할까요? 저는 그런 기본소득이라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얹어서 2배로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1년에 100만 원이지만 저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 대신 니트 청년처럼 엄마 아빠 찬스가 없어서 혹은 자립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도전의 용기를 못 내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생애 첫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로 한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원금은 청년뿐만 아니라 농민, 문화예술, 코로나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지원금이 끊기는 게 아닐까요? 여쭤보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간에 마진처럼 가로채가는 그런 권력과 함께 친분이 두터운 그런 기구를 전임 때와는 달리 제가 없앨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관해서 지역화폐인데요. 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역화폐 2.0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김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또 하나 구현해서 최근 한 토론회에서 지역화폐의 그 이전 그 지사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지역화폐의 운영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표명하시다가 민주당 후보님이 되신 다음에 청년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그거는 과거에 반대했던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소득과 관계없이 다 주게 될 텐데 그게 왜 기본소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명료하게 본인의 입장부터 밝혀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 2.0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상대 후보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에 이재명 지사 시절의 도정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저는 권력의 사유화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그리고 사적인 이윤이 뒤범벅된 채로 정말 약자인 도민들에게 가야 될 게 많이 측근들에게 주머니 채우는 데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아이라는 회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하지 않았던 운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 건 보통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는 도로 환원을 합니다. 그런데 코너아이는 그 낙전 수입마저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환원돼야 할 이익을 본인들의 수익으로 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새 19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세금감 의혹, 그리고 본인들이 기득권과 함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 속에 있지만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화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결정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인사분들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이분들이라면 내 진정한 측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친인척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이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에 채용됐던 청년들을 보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과거에 선거 때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함께 친분이 두터운 분들의 자녀가 일제히 열린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채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별 채용처럼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언젠가는 채용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청년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되고 낙마하고 기회의 사다리에서 떠밀려난 거죠. 저는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이 지난 경기도정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경기도정을 다시 세우는데 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